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법조계 이슈와 소식을 한데 모아 전해드리는 로투데이 스페셜 신세아입니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카카오 너무하군요. 들어오라고 하세요. 라는 문자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8일 주호영 국민의힘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포털사이트 메인 화면에 뜬 데 대해 보좌관과의 문자에서 이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게 언론사 카메라에 잡힌 건데요. 야권은 강요죄, 직권남용죄 등으로 형사처벌해야 한다며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진행 상황과 아울러 윤영찬 의원이 5년 전 네이버 대외이사를 역임할 당시 국회 교문위와 정무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어떤 발언을 했는지 법적 쟁점은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최근 추혜선 전 정의당 의원이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자 LG U+ 비상임자문으로 재취업하면서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며 논란이 됐었는데요. 결국 추 전 의원은 사과문을 올리며 사임했습니다. 국회의원이 임기를 마치자마자 사실상 피감기관이었던 민간 재벌그룹 고문으로 가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공직자 이해충돌 논란은 이번만의 일이 아닌데요. 또 어떤 사례들이 있었는지 짚어봤습니다. 그 외 기획보도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의 카카오 너무하군요. 들어오라고 하세요. 문자가 논란과 파문을 낳고 있습니다. 그제 주호영 국민의힘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포털사이트 다음에 메인 화면에 뜬 데 대해 보좌관과의 문자에서 이에 대한 불만을 나타낸 건데요. 야당인 국민의힘은 직권남용, 강요죄 등에 해당한다며 대국민 사과와 의원직 사퇴까지 요구하며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 로투데이는 윤영찬 의원 문자 논란과 법적 쟁점에 대해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그제와 어제 지난 이틀 사이 경과와 윤영찬 의원의 5년 전 발언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난 2015년 윤영찬 의원이 네이버 대외이사 시절 국회 교문위와 정무위 국정감사에 출석해서 뭐라고 발언했는지 국회 의사록을 찾아봤습니다. 신세아 기자입니다. 그제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언론사 카메라에 잡힌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의 휴대폰 화면입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관련 윤 의원의 보좌관이 포털사이트 다음 메인 화면 사진을 보내며 주호영 연설은 바로 메인에 반영되네요라는 문자를 보내오자 윤영찬 의원이 곧장 이거 카카오에 강력히 항의해주세요라고 단문을 보냅니다. 이어 카카오 너무하군요. 들어오라고 하세요라는 문자를 찍는 모습이 카메라에 그대로 잡혔습니다. 네이버와 다음을 관할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인 윤영찬 의원이 이 같은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갑질 논란이 쏟아지자 윤 의원은 같은 날 오후 과방위 전체 회의에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의원은 먼저 지난 7일 이낙연 대표의 연설을 보면서 카카오의 메인 페이지를 모니터링했는데 뜨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영찬 의원은 그러면서 그런데 오늘 주 원내대표가 연설을 시작하자마자 메인에 기사가 떴다며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서 표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윤 의원은 내가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내 의견을 전달할 자유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당 대표와 야당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다르게 취급했으니 충분히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발언입니다. 일단 윤 의원의 발언으로 미뤄 한 가지 확실한 건 교섭단체 대표 연설 관련 포털 사이트를 모니터했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 5년 전인 지난 2015년 10월 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네이버 대외이사 자격으로 증인으로 출석한 윤영찬 의원은 포털의 기사 배열 심의는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2015년 10월 7일 당시 국회 교문위 국정감사 회의록입니다. 네이버 포털은 언론이냐 아니냐는 당시 새정치국민연합 서영교 의원의 질의에 윤영찬 의원은 즉답을 피하면서도 저희가 유통시키고 있는 기사에 대해 많은 이용자들이 기사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사회적 책무 역시 막중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합니다. 지금과는 입장이 반대였던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 의원들의 네이버의 영향력이 막강한데 편향성 논란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윤영찬 의원은 거듭 네이버의 사회적 책무를 강조했습니다. 이어 새정치국민연합 유은혜 의원이
언론중재위원회에서 포털 사이트에 기사 배치와 관련해 시정 권고 조치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윤영찬 의원은 곧바로 언론 자유를 위축할 수 있다고 답변합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일단 기사라는 것들이 어떻게 배열되는 부분들이 그 배열에 대한 심의를 중재위라든지 행정관청에서 이것을 봤을 경우에 사실은 배열 하나하나가 언론사 기사에 대한 심의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 당시 윤영찬 의원의 답변입니다. 포털 사이트를 모니터하며 내 의견을 포털에 전달할 수 있다는 그제 과방위 전체회의 발언과는 결이 사뭇 다릅니다.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의 네이버와 다음 모두 새누리당과 정부 관련 콘텐츠에 부정적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분석돼 있다. 포털이 뉴스 인터넷 플랫폼 편집에 있어서 정치적 편향성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윤 의원은 적극 반박했습니다. 저희들은 일단 부정적이다, 긍정적이다, 아니면 비판적이다, 긍정적이다에 대해서 제목을 통해 판단하는 방식이 과연 그게 타당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당시 윤영찬 의원의 답변입니다. 포털이 정치적 편향성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겁니다. 당시 야당인 새정치국민연합 김태년 의원이 여당의 포털 길들이기를 지적하며 포털 뉴스들이 다 불공정하고 편향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느냐고 직접적으로 묻자 윤영찬 의원은 그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단호하게 이를 부인했습니다. 포털은 기본적으로 기업이고 포털도 시장을 보고 간다. 그런데 저희가 어느 한쪽으로 정책 편향을 보일 경우에 정치적으로 다른 반쪽의 이용자들이 떨어져 나가는 것이다. 저희에게는 너무나 큰 위기가 닥치는 거고 저희가 그런 편향적 편집을 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 당시 윤영찬 의원의 답변입니다. 그런데 이제 5년 전 네이버 대회이사에서 집권여당 문광희 위원으로 입장이 바뀌자 기사 한 건을 가지고 카카오 너무하네 라면서 들어오라 마라 하는 반응을 보인 겁니다. 교문위 국감에 앞서 2015년 9월 7일 열린 정무위 국감에도 증인으로 출석한 윤영찬 의원은 포털의 여론 독과점과 이른바 어뷰징 논란에 대해서도 적극 방어한 바 있습니다. 편향되고 잘못된 정보가 왜곡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네이버가 원하는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마구마구 던지고 있는 게 맞지 않냐는 당시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의 공격적인 질문에 윤영찬 의원은 저희가 원하는 정보는 사실은 그것이 바로 직접적으로 저희에게 이득이 오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에둘러 답하며 즉답을 피해갔습니다. 독점과 불공정 문제를 지적하는 김상민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도 윤영찬 의원은 인터넷 비즈니스에서는 사실상 독점화라는 부분들이 글로벌 경제에서도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적극 엄호했습니다. 어뷰징 문제를 지적하는 새누리당 오신환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도 윤영찬 의원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다며 포털 입장을 적극적으로 내세우며 방어했습니다. 포털을 적극 엄호했던 5년 전과 사뭇 다른 행보를 보인 윤영찬 의원은 야당의 비난이 쇄도하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엄중하게 주의를 드린다고 질책하자 같은 날 오후 송구하다, 저의 잘못이다라는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윤영찬 의원은 그러나 질책을 달게 받겠다면서도 여야 대표 연설의 포털 노출 과정의 형평성에 의문을 가졌던 것이다. 제가 의문을 갖고 묻고자 했던 것은 뉴스 편입 알고리즘의 객관성의 공정성이었다고 적어 포털 뉴스 배치 형평성에 대한 의문을 거두진 않았습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기사 배열을 문제 삼아 카카오 들어오라고 하세요라는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휴대폰 문자. 야당인 국민의힘에선 윤 의원의 직권남용, 강요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날을 세우고 있는데요. 강요죄 등이 성립하는지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알아봤습니다. 계속해서 신세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카카오 너무하군요. 들어오라고 하세요. 하는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문자에 대해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어제 오후 성명을 내고 문자를 보낸 윤 의원이 같은 날 카카오 고위 임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압력을 시도했던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윤 의원의 전화를 받은 카카오 임원이 실제 국회로 들어오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고 특위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특위는 윤영찬 의원을 여론조작의 총책이라고 칭하며
윤 의원을 과방위에서 즉각 배제하고 국회 윤리위와 검찰에 고발하라고 민주당을 압박했습니다. 이와 관련 일단 형법 제324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강요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영찬 의원은 실제로 강요죄가 성립할지는 부정적인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윤 의원이 카카오 임원에 실제로 전화를 걸었다 해도 이를 강요죄, 이른바 실행의 착수로 볼 수 있는지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의무 없는 일을 하는 데까지 나아갔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강요죄가 성립이 되려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폭행 협박이 수반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서 강요죄가 성립되기에는 좀 부족해 보이고요. 강요 미수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상황을 봐야 하지만 어렵지 않냐는 의견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대관 업무를 담당하는 카카오 임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용건이 있으니 국회로 들어와서 좀 보자 정도의 메시지를 전한 것을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자신의 보좌관에게 뭐 들어오라고 하세요 이 정도를 가지고 그러니까 강요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을 협박해가지고 그 상대방의 권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을 저희가 시키는 거예요.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는 때 시작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아직 카카오 관련해가지고 아직 그런 건 없잖아요. 직권남용죄 성립도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일단 윤 의원이 포털을 관장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니만큼 직권남용의 전제인 카카오에 대한 직권은 존재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직권남용죄 역시 직권을 남용해 상대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데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이 없으므로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 겁니다. 설사 윤 의원이 전화를 걸어 기사 배열이 왜 그러냐고 직접적으로 항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직권남용죄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어 직권남용죄 적용은 어렵습니다. 결국 직권을 남용해서 권리 행사가 구체적으로 방해되어야 한마디로 기수가 됐을 때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는 성립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어떤 책임은 변론으로 형법상 직권남용죄가 성립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마지막으로 업무방해죄 적용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또한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윤영찬 의원이 카카오 관계자를 불러 기사 배열을 바꾸라고 말했다 해도 인공지능 AI가 기사 배열을 결정하는 구조라면 애초 이뤄질 수 없는 일을 지시한 이른바 불능미수에 해당해 처벌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이걸 바꾸라고 할지라도 바꿀 수 없는 이거는 기계가 결정하는 거지 사람이 결정할 수 없는 거니까 그 이야기를 100번 1000번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 AI의 알고리즘을 바꾸지 않는 이상 그 기사 편집이나 기사 순서가 바뀌지 않는다면 사실 업무방해죄의 불능미수가 되는데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으니 이 또한 처벌받을 수 없다. 다만 윤 의원이 AI의 기사 배열 알고리즘 자체를 여당에 유리하게 바꾸라는 식으로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요구했다면 강요죄나 업무방해죄 등이 성립할 수도 있지만 그런 정황은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형사처벌 여부를 떠나 윤영철 의원의 카카오 들어오라는 문자가 매우 부적절하다는 데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오세요라는 말은 사실상 굉장히 부적절하게 읽힐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말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절대로 국회의원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굉장히 부적절한 단어였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박태출 의원은 포털 사이트 뉴스 편집의 신뢰성을 제고하겠다며 포털 등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와 대표 임직원을 부정청탁 금지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정청탁 금지법 개정안을 어제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앞선 리포트 말미에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포털도 부정청탁 금지 대상에 포함시키는 부정청탁 방지법을 어제 대표 발의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법조계에선 포털의 막강한 영향력을 감안하면 포털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신세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윤영찬 의원이 어제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카카오 들어오라고 하세요라는 문자가 보도된 것과 관련해
송구하다, 저의 잘못이다 라고 일단 자세를 낮췄습니다. 하지만 다음 문장에선 여야 대표 연설의 포털 노출 과정의 형평성에 의문을 가졌던 것이다라며 제가 의문을 갖고 묻고자 했던 것은 뉴스 편집 알고리즘의 객관성과 공정성이었다고 적고 있습니다. 포털 기사 노출의 형평성과 뉴스 편집 알고리즘의 객관성과 공정성의 의문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동아일보 기자 출신인 윤영찬 의원은 네이버에서 10년 가까이 뉴스 편집과 대관 업무를 담당하며 부사장까지 지냈습니다. 지난 대선 문재인 후보 캠프에 합류한 뒤 정권이 출범하면서 청와대로 들어가 현 정부 초대 국민소통수석을 지냈습니다. 이런 경력에 포털 뉴스 업무에 정통한 윤 의원이 카카오 관계자를 국회로 부르려 했을 때는 단순한 항의 차원이 아닌 뭔가 더 있지 않겠냐는 의심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청와대에서 해오던 포털 통제를 그대로 장소만 옮겨 국회에서도 하는 것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일단 윤영찬 의원이 몸담았던 네이버와 들어오라고 하세요의 대상으로 지목된 다음 카카오 모두 당혹스러워하면서도 뉴스 편집은 100% 인공지능 AI에 의해 이뤄져 인위적인 개입이나 조정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 다음을 창업한 이재용 전 소카 대표는 그제 자신의 페이스북에 포털에 AI가 했으니까 우리는 중립적이다라는 얘기도 무책임하다고 네이버와 다음을 비판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AI는 가치 중립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규칙 기반의 AI는 그 시스템을 설계하는 사람의 생각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 AI 시스템이니까 중립적이라고 답하는 것은 잘못된 얘기라는 것이 이 전 대표의 지적입니다. 이 전 대표는 그러면서 그래서 AI 시스템이 차별하지 않는지 정치적으로 중립적인지 판단하기 위한 감사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어떤 가치 판단을 가지고 어떻게 뉴스 편집을 하도록 설계된 AI인지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이버와 다음에 뉴스 편집 AI 알고리즘 자체에 문제가 없는 외부의 판단과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인데 네이버와 다음은 영업비밀 등을 내세우며 절대 불가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어제 포털 등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와 그 대표 및 임직원도 이른바 김영란법에 적용을 받는 대상에 포함시키는 부정청탁 방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뉴스 소비의 80% 이상이 포털을 통해 이루어지는 등 그 영향력이 큼에도 불구하고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며 이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해 일반 언론사와의 형평성과 포털 뉴스 편집에 국민적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이라고 제안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선 나아가 방송법처럼 포털 뉴스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별도의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포털이 훨씬 더 방송보다는 접근성도 많고 국민들에게 끼치는 영향이 크다면 이 포털의 중립성은 더더욱 지켜져야 한다. 그래서 거기에 개입하는 행위를 했다면 그 행위에 대해서 형법의 문제가 아니라 특별법 문제로 다스려야 한다. 뉴스 공급 주체인 네이버와 다음에 뉴스 편집과 노출, 배열 관련 형평성과 객관성, 공정성을 담보하고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지도 숙제입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국회의원이 임기를 마치자마자 사실상 피감기관이었던 민간 재벌그룹 고문으로 가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합니다. 오늘 로투데이는 공직자 이해충돌 관련한 얘기 집중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끊이지 않고 제기되는 공직자 이해충돌 논란. 최근 뜨거운 공방이 오갔던 추혜선 전 정의당 의원 등 일련의 사례들을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먼저 보시겠습니다. 추혜선 전 정의당 의원이 그제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LGU 플러스 비상임 자문에 사임한다며 당원 여러분과 시민들께 큰 실망을 드려 죄송하다. 앞으로 뼈를 깎는 성찰과 자숙의 시간을 보내겠다고 적고 있습니다. 지난 3일 LGU 플러스 비상임 자문으로 간다는 사실이 알려진 지 사흘 만에 백기를 들고 나온 겁니다. 시민단체인 언론개혁 시민연대 사무총장 출신으로 정의당 비례대표로 20대 국회에 입성한 추 전 의원은 전반기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후반기엔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한 바 있습니다. 의원 시절 추혜선 전 의원은 LGU 플러스 등 통신재벌에 설치, 수리기사를 직접 고용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등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하고 3개월 만에 자신이 쓴소리를 쏟아내던 통신 재벌 회사로 옮긴다는 사실이 알려지니 당장 몸담았던 정의당에서부터 비판이 터져나왔습니다. 지난 4일 추혜선 전 의원이 국회의원 임기 종료 후 피감기관에 취업하는 것은 재벌 기업을 감시해왔던 정의당 의원으로서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다. 정의당이 견지해온 원칙과 어긋난다는 비판 논평을 내놓은 겁니다. 추 전 의원이 사무총장으로 몸담았던 언론개혁 시민연대 역시 의원직에서 물러난 지 석 달여 만에 통신재벌로 자리를 옮긴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는 일이라며 공직자 윤리에 명백히 어긋난다. 비판받아야 마땅하다고 질타했습니다. 어떤 명분과 이유를 대도 공직자의 이해충돌 금지에 명백히 반한다는 것이 시민단체들의 공통된 비판입니다. 시민단체랑 정의당이 통신재벌 3사의 탐욕이나 독점, 횡포, 특히 요금 폭리를 하는 것에서 감시하고 견제하고 비판해왔던 분이 직을 그만두자마자 3개월 만에 이동하는 것은 누가 보기에도 바람직하지 않았다. 사실 그 기업으로 들어가면 아무래도 그 기업의 논리에 동화되는 경향이 불가피하게 있기 때문에 전직 국회의원들의 재벌행은 재벌의 비판적인 태도를 견지해왔던 정의당 출신이라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비판이 쏠린 경향이 있는데 이는 비단 정의당 추혜선 전 의원만의 얘기는 아닙니다. 현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출신 장석춘 김규환 의원은 LG전자 비상근 자문으로 취업했고 송희경 전 미래통합당 의원도 LG경제연구원의 프로젝트에 합류했습니다. 의원들뿐 아니라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보좌관은 역시 피감기관이었던 KT의 상무부로 옮겨갔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대변인을 지냈던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청와대 대변인에서 KT 전무로 직행한 바 있습니다. 20대 국회에선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미래통합당 송원석, 장제원 의원 등의 부동산 구입이나 보유가 공직자 이해충돌 논란을 낳기도 했습니다. 목포 구도심 재생사업 계획을 미리 알고 해당 지역 부동산에 투자한 혐의를 받는 손 전 의원의 경우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유죄를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이 신도시 토지보상 주택공급계획에 포함된 경기도 과천 소재 토지를 자신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공직자 이해충돌 금지 위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실련에 따르면 부동산 관련 정책을 다루는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고위공직자의 3분의 1 이상이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난 점도 이해충돌과 정책 불신 논란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공직자 이해충돌을 막을 수 있는 장치는 관련법 미비로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게 현실입니다. 최소 그래도 고위공직자들의 준하는 2, 3년 정도의 다른 일을 하다가 간다든지 하는 최소한의 사회적 양심과 책무는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비판이 국민들 사이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19대와 20대 국회에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 지속적으로 발의됐지만 적용 대상과 개념이 모호하다는 등의 이유로 법안들은 모두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습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앞서 전직 국회의원들과 보좌관 출신들의 이해충돌 논란 사례들을 전해드렸는데요. 이런 공직자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19대와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정부 입법안으로 발의돼 있습니다. 법안을 발의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처리가 되어야 할 텐데요. 법안 취지와 내용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5일 국민권익위원회 정부 입법안으로 국회에 제출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제정안입니다. 법안은 제1장 총칙, 제2장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및 관리, 제3장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등, 제4장 징계 및 벌칙, 이렇게 4개의 장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안은 제1조 목적에서 이 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법안은 이해충돌을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돼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또 공직자를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신분보장 등에 있어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공적 영역에 있는 모든 공직자들을 망라하고 있는 겁니다. 법안은 이들 공직자들에 대해 공적 직무 수행 과정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직자들이 준수해야 할 8가지의 구체적인 행위 기준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인허가, 조사 검사, 수사 재판, 감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 수행 과정에서 자신과 직무 관련자 사이에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을 안 경우 알게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해당 업무에 대해 회피를 신청해야 합니다. 공직자와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엮일 소지 자체를 아예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 공직자와 직무 관련자 사이 부당한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서 직무 관련자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등을 거래하는 경우에도 소속기관장에서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적 이해관계나 거래 행위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정상적인 업무 처리나 거래 여부와 상관없이 2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안은 특히 고위공직자와 인사, 계약 등 부패 취약 업무 담당자에 대해선 다른 공직자보다 한층 강화된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는 선출직의 경우 국회의원과 시도지사 등 광역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시장, 군수, 구청장 등 기초자치단체장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부 조직의 경우엔 정무직인 차관급 이상 공무원과 공직 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해당되고 헌법기관인 국회와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기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해 검찰과 경찰, 국세청 등 이른바 권력기관의 경우 차관급이 아니어도 이해충돌 방지법에 적용을 받는 고위공직자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안에 적용을 받는 고위공직자는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동안 민간 부문에서의 활동명을 제출해야 하고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형 로펌이나 재벌기업 고문 등 민간과 공공 영역을 이른바 이어달리기를 하며 유착하는 걸 막겠다는 취지의 조항입니다. 고위공직자 본인은 물론 그 배우자나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 존비속, 고위공직자가 관련된 법인 등과 공공기관이 채용이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법안은 이 밖에도 공직자가 공공기관의 물품, 차량, 토지, 시설 등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행위와 직무 관련자에게 사적으로 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등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외부 활동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특히 공직자가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해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도록 하는 행위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일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경우 전액을 몰수하거나 추징하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이익이 실현되지 않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해 공직자의 직무상 비밀 이용에 대한 처벌을 크게 강화했습니다. 법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 지난 7월 28일 정무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아무쪼록 이번 권익위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통해 범국가 차원의 부패방지 총괄 시스템을 구축하고 반부패 개혁을 완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앞서 권익위원회가 정부 입법안으로 국회에 제출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법안 내용과 취지를 살펴봤는데요. 법안 처리를 위한 논의 과정에 예상되는 쟁점들을 짚어보고 해외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법안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검토 보고서를 입수했습니다.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법안에 대한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서입니다. 보고서는 검토 의견에서 법안의 취지 및 주요 내용과 함께 이해충돌 방지 도입과 관련한 주요 쟁점으로 4가지를 적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입법 형식 및 법 적용 범위와 관련된 쟁점이 있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법안을 별도의 독립된 법안으로 제정할 것인지,
기존 법률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삽입할 것인지와 관련된 쟁점입니다. 이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연원과 맞닿아 있는 문제입니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제19대 국회에서 부정청탁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법안이라는 이름으로 발의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이름 붙은 부정청탁 금지법만 따로 떼어내 통과됐고,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은 적용 범위와 용어 등에 대해 이견을 보이다 회기 만료로 폐기됐습니다. 20대 국회에서도 정부안과 더불어 안철수, 최이배, 심상정 의원 등 모두 6건의 법안이 발의 제출됐지만 역시 합의를 보지 못하고 회기 만료로 폐기됐습니다. 입법 형식 관련해서 최초 발의 당시 국회에서 하나의 법안으로 발의됐던 연역을 감안하면 부정청탁 금지법의 개정 형식으로 입법하는 게 적절하다는 입장이 있습니다. 반면 부정청탁 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의 입법 목적의 차이를 고려하면 별도의 제정법으로 입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정부 제출안은 후자인 제정법의 형태가 타당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 등 특정 행위를 규율하는 부정청탁 금지법은 사후제재 중심인 반면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공적 의무와 사익 간의 갈등 상황을 사전에 통제 및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만큼 별도 입법으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게 권익위 입장입니다. 첫 번째 쟁점인 법안 적용 대상 범위는 두 번째 쟁점인 공직자의 범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현행 부정청탁 금지법은 적용 대상을 공직자 등이라고 해서 등을 붙여 공무원은 물론 공공기관과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 국공립학교 교직원의 사립학교 임직원과 언론사 임직원도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해충돌방지법 권익위 제출안은 등을 빼고 공직자와 국공립학교 교직원만 적시하고 있습니다. 정무위 보고서는 이에 대해 사립학교 임직원과 언론사 임직원을 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문제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필요성과 기본권 제약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법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법안 논의 과정에 언론사 기자 등도 포함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쟁점은 어디까지를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된 것으로 볼 것인지 직무 관련 범위입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형법상 뇌물죄에서 요구되는 직무 관련성에서 직무를 공무원의 법령상 직무 외에도 그 직무와 관련해 관례상,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까지 직무행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권익위 제출하는 법안 제2조에서 직무 관련자를 법안에 적용을 받는 공직자의 행위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단체로 명확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간접적, 반사적 이익이나 불이익을 받게 되는 대상도 직무 관련자에 포함시키게 되면 직무 관련자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질 수 있다는 지적을 사전에 피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또 용어와 개념의 모호함으로 지난 19대와 20대 국회에서 의견 접점을 보지 못하고 두 차례 법안이 회기 만료로 폐기된 전철을 감안해 이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뜻도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주요 쟁점인 사적 이해관계 직무수행 제한 방식과 관련해 권익위 제출안은 기본적으로 선신고, 후 조치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사적 이해관계가 개입될 소지가 있는 것만으로 자동적으로 제척 등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공직자의 신고나 회피 신청 또는 직무 관련자가 기피 신청한 내용을 기초로 직무 참여 일시 중지와 대리자 지정, 직무 재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의 뇌물 및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재정적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사안을 회피하지 않고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 5년에서 10년까지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이해충돌방지법도 공직자는 이해충돌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스스로를 제척하도록 하고 있고 영국의 장관행동강령은 이해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모든 이해관계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OECD 이해충돌 방지 가이드라인은 공직 임용 시와 인사이동 시 공무와 충돌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사적 이해관계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신고하는 절차를 만들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권익위 제출안은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금전적 이익을 취한 경우 최대 징역 7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처벌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정무위 보고서는 이와 관련 직무 관련자의 범위가 불분명하다는 지적과 신고만을 규정할 경우 그 효과성이 공직자 신고의 성실성에 좌우되는 측면이 크다는 지적 등을 균형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보임이라고 권익위 제출안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19대와 20대 국회에서 거푸 회기 만료로 폐기됐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법안이 21대 국회에선 통과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8.15 광화문 집회를 열어 수도권발 코로나19 2차 대유행의 단초를 제공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한 보석이 오늘 취소됐습니다. 법원은 전 목사가 보석대 정한 조건을 어겼다며 신문 없이 보석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와 관련 10월 3일 개천절 때도 광복절 때처럼 광화문 인근에서 집회를 열겠다는 보수단체들의 집회 신고가 지금까지 접수된 것만 30건에 육박하고 신고된 인원을 합하면 4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역학조사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핸드폰을 끄라는 내용의 출처를 알 수 없는 집회 참석 독려 포스터까지 인터넷에서 떠돌아다니고 있는데요. 오늘 로투데이는 코로나19 감염병과 집회금지법 얘기해보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하겠다는 행정소송법 일부 개정안 내용과 이에 대한 법조계 반응부터 보시겠습니다. 판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개천절 광화문 집회 법으로 막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주말인 그제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일부 보수단체들의 개천절 집회 신청에 대해 이수진 의원은 온 국민이 방역에 전념인 와중에 대규모 집회라니 아연실색이라며 집회 포스터에는 역학조사를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꺼두라는 구체적 지령까지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시민단체가 아니라 반사회단체라고 나를 세운 이수진 의원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국민의 생명보다 우선하는 정치적 결사의 자유란 존재할 수 없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수진 의원은 그러면서 8.15 광복절 집회를 일부 허가해준 법원을 염두에 두고 개천절 집회 신청도 서울시와 경찰이 집회금지 통고를 한다고 해도 법원이 집회를 허가할지 모른다는 우려로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최후의 보루인 법원마저 믿지 못하고 있다. 법원의 신뢰 회복이 절실하다는 것이 친정이었던 법원에 대한 이수진 의원의 평가입니다. 이에 이수진 의원은 일단 법관이 집회금지 처분을 정지시키는 결정을 해버린다면 집회로 인한 집단 감염 사태를 되돌릴 방법이 없다며 행정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방역기관이 중대한 우려 의견을 제출한 경우로서 행정청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즉시 항고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결정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키는 것이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하겠다는 행정소송법 일부 개정안의 골자입니다. 이렇게 하면 즉시 항고의 결정이 날 때까지의 시간 동안 법원으로 하여금 집회의 자유와 방역 조치의 필요성을 다시 신중하게 형량해 집회의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입니다. 쉽게 말해 현행 행정소송법은 지자체나 경찰의 집회금지 처분에 대해 법원이 해당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리면 행정청의 재항고 여부와 관계없이 집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집단 감염 우려가 있는 경우엔 법원의 재항고 결정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회금지 처분의 효력을 유지해 집회를 열지 못하게 하자는 겁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의 연장 조치로 온 국민이 시름에 잠겨 있다. 어떤 이유로도 집회로 인한 제2의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하게 두어서는 안 된다. 이 법률안의 통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테러 단체의 위협이 막아지길 바란다는 게 이수진 의원의 말입니다. 법원의 잘못된 결정으로 집단 감염 사태가 있었다는 여론의 비판도 있었고요. 네, 실제로 그때부터 확진자가 늘기도 했고요. 저희가 바로 결정문을 받아서 읽어보긴 했는데 집회 허가 여부가 법관의 전적인 재량 권한이긴 하지만 요즘같이 엄중한 코로나 시국에서 법원이 다소 안일한 논거로 집회를 허가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제도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나. 이수진 의원의 해당 게시글엔 오늘 오후 3시 현재 2,400명이 넘는 네티즌들이 좋아요를 눌렀고 댓글도 300개가 넘게 달렸습니다. 대부분
해당 법안을 발의해 꼭 통과시켜달라는 지지와 응원의 글들입니다. 그러나 지지자들의 뜨거운 응원 댓글과는 달리 법조계의 반응은 대체로 위험한 발상이다. 판사 출신 맞냐는 냉소적이거나 싸늘한 반응이 많습니다. 우선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하겠다는 행정소송법 개정안은 이른바 집행부정지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지적입니다. 행정소송법의 집행부정지 원칙은 예를 들어 집회금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 등 행정소송을 내는 자체가 해당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보수단체들이 서울시의 집회금지 처분이 부당하니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낸다고 해서 집회금지 처분의 효력이 바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의 행정소송법은 집행부정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집행부정지 원칙이란 어떤 취소소송의 제기, 이런 취소소송 등 행정소송의 제기가 기존 처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는 건데요. 현행 행정소송법이 집행부정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법원이 집회 허가 결정을 내리고 서울시가 이에 불복해 즉시 항고를 했다고 해서 계속해서 서울시 원래 처분대로 집회를 금지한다면 이는 소송 제기 자체가 효력을 갖는 것으로 집행부정지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는 경위를 떠나 어쨌든 법원에서 힘들게 얻어낸 집회금지 처분, 집행정지 결정 자체를 무력화한다는 것이 이충현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집행정지 자체가 인용되는 경우가 인용률이 낮거든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집행정지의 효력을 즉시 항고에 대해 집행정지 효력을 부과한다면 사람들이 힘들게 얻어낸 집행정지에 대해서 그 실효성을 무력화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는 소송 남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이충현 변호사는 지적합니다. 그다음에 서로가 계속적으로 행정청에 대해서 소송하면서 집행정지를 하고 그럼 행정청을 항고해서 다시 항고로서 집행정지를 시키고 이런 식으로 꼬리에 꼬리를 묶는 식으로 소송이 남발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됩니다. 법조계에선 나아가 판사 출신인 이수진 의원이 이런 점을 모르지 않을 텐데 코로나19 확산에 분노한 여론의 편승에 행정소송법의 원칙을 허물려 하고 있다는 곱지 않은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법원이 애초 일부 집회를 허가해 준 건 서울시가 소명을 제대로 못해서인 측면이 있는데 그걸 법원 잘못으로 돌려 집행부정지 원칙에 반하는 법 개정을 시도하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분 또 법조인 출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사 출신으로. 네. 예, 판사님 출신이신데 판사 출신이 스스로 판사로서의 권위를 다 부정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그 판례의 문제점은 법원에 있는 게 아니라 행정청이 그 당시에 집행 정지가 잘못됐다는 것을 충분히 법원을 설득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러지 못했던 게 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행정소송법의 대원칙에도 반하고 오남용 가능성까지 있는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의도가 뭐냐고 박성재 변호사는 목소리를 높입니다. 이게 잘못 오용되면 결국에는 특정 정치 세력에 대해서는 집회를 금지하는 수단으로 삼을 거고 또 다른 정치 세력에 대해서는 그냥 마음껏 집회하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잘못하면 이게 오남용이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굉장히 참 생각할수록 좀 무서워지는 그런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우려 때문에 법조계에선 행정소송의 근간을 바꾸는 법 개정은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행정소송법이 그 근간이죠. 이런 원칙을 이수진 의원 안이 좀 정면으로 어떻게 보면 도전하고 건드리는 건데요.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집회 시위 자유 그리고 표현의 자유가 너무나 중요하죠. 국민의 기본권이니까요. 그런데 이거를 최근에 법률 만능주의, 법률로서 이런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자 하는 이런 의도가 요새 너무 자주 보여서 매우 우려되고요. 이번에 이수진 의원 법안도 그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닌지 그런 걱정이 됩니다. 이런 지적과 우려에 대해 이수진 의원실 관계자는 법률방송과의 통화에서 광화문 집회의 경우에도 법관이 소재기 하루 만에 집회 허가 결정을 했는데 이를 재항고를 통해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을 더 가지고 판단을 해서 최종 집회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소송법 원칙 훼손이나 법관 독립이나 재량 침해, 행정소송 남용 우려 등은 지나친 걱정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코로나19로 경제, 특히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등 서민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 가운데 빚을 제때 갚지 못하고 연체하는 악성 채무도 덩달아 늘고 있습니다. 이른바 기한 이익이 상실되면서 대출 원금액까지 높은 가산이자가 붙고 다시 이자가 이자를 낳으면서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들고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정부가 이런 악순환의 폐해를 줄이기 위한 소비자 신용법안을 제정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선량한 채무자가 패자 부활할 수 있는 금융의 사회 안전망을 만들겠다는 것이 정부 설명인데 오늘 로스데이는 소비자 신용법 얘기 집중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안 추진 경과와 주요 내용부터 보시겠습니다. 신세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오늘 영상으로 진행된 제9차 개인 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태스크포스 확대 회의를 열고 채무조정 요청권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소비자 신용법 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금융위는 지난 10월 개인 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를 출범하고 그동안 8차례에 걸쳐 소비자 신용법안을 만들기 위한 논의를 거듭해왔습니다. 손병도 금융위 부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들이 늘고 있다며 원금 상환유예 등 한시적인 정책 수단을 보완해 개인 연체채권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상시적으로 작동케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법안 제정 배경을 밝혔습니다. 모두 76개 조문으로 돼 있는 소비자 신용법은 기존 대부업법을 이름을 바꿔 전부 개정하고 추심규율 등 신용정보법의 일부 규율을 이관하는 방식으로 제정됩니다. 채권자와 추심자의 채무자 보호 책임을 강화하고 채무자 방어권 확대가 법안 기본 방향입니다. 이를 위해 법안은 개인 채권의 생성과 변동, 추심, 상환, 소멸까지 전 과정을 규율합니다. 법안 주요 내용은 개인 채무자와 채권 금융기관 간 사적 채무조정 활성화, 개인 채무자의 과도한 연체, 추심 부담 완화, 채권 금융기관의 채무자 보호 책임 강화, 이렇게 크게 세 갈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률방송과의 통화에서 갚을 능력과 상황이 안 되는데 기존에 하던 대로 채무 상환을 압박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거꾸로 금융기관과 채무자 모두에게 손해만 된다고 법안 제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갚을 능력이 없는데도 이렇게 추심 압력에 노출되다 보니까 결국은 채권금융기관 회수도 제대로 못하면서 채무자한테 그런 부담만 지우게 되는 사회적 비용만 발생을 하게 되고 그게 증가되니까. 세 가지 주요 내용 가운데 우선 사적 채무조정 활성화 핵심은 채무조정 요청권 도입입니다. 빚을 갚기 어려운 상황에 몰린 경우 금융기관을 상대로 채무를 조정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채무자에게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이 채무 조정 요청권은 다시 일반 절차와 특별 절차로 나뉩니다. 일반 절차는 소득과 재산 현황 등 상환의 곤란 정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금융기관은 추심을 중지하고 10영업일 내에 채무 조정안을 마련해 제안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은 이를 위해 채무자의 상환 능력과 연체 기간 등 채무 특성에 따른 채무 감면율과 상환 일정 등을 정한 내부 기준을 미리 마련해야 합니다. 개인 채무자가 채권 금융기관이 제안한 채무 조정안을 수락하면 채무 조정의 합의가 성립되고 조정된 안으로 채무를 상환하면 됩니다. 앞으로는 연체된 채무자가 채권자하고 직접 채무 조정을 할 수 있는 어떤 채무 조정 요청권을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그리고 또 채권금융기관은 여기에 대해서 응할 수 있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채무 조정이 이루어지고 그를 통해 가지고 채무자가 조기에 제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다만 미리 마련된 내부 기준에 따른 채무 조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금융기관은 채무 조정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특별 절차는 연체 채권에 대한 기한 이익 상실 및 양도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금융기관이 미리 채무자와 채무 조정 협상을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위해 금융기관은 채무자에게 기한 이익 상실 및 양도 예정일까지 채무 조정 요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예정일 10영업일 이전까지 통지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채무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채권 금융기관이 심사 결과를 채무자에게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이익 상실 등의 절차는 금지됩니다. 1가구 1주택이나 실거주 등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주거권 보장 차원에서 경매 절차에 대해 채무조정 특별 절차가 적용되고 채무조정 요청에 따른 절차와 효과는 동일합니다. 자력으로 채무 상환이 어려운 개인 연체자가 채권금융기관에 채무조정을 요청을 하는 것을 권리로 인정하고, 그다음에 채권금융기관이 기한 이익을 상실시키거나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사전에 채무자한테 채무조정 요청권을 안내함으로써 사적인 그 채권금융기관과의 채무조정을 좀 활성화시킨다는 것. 금융위는 또 채무조정 요청권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채무조정 교섭법도 새로 도입합니다. 채무조정 협상 과정에서 금융기관에 비해 취약할 수밖에 없는 개인 채무자의 부족한 전문성과 협상력을 보완해 실질적인 협상과 조정,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채무조정 교섭법은 법인 등록제로 도입하고 비영리법인에 대해선 완화된 등록 요건을 적용합니다. 변호사도 변호사법에 따른 직무로 채무조정 교섭법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도입 취지와 채무자 피해 방지를 위해 총 수수료 상한을 100만 원 범위에서 소비자 신용법 하위령으로 규정하도록 하는 등 수수료 내역과 수준, 업무 행위 등을 엄격히 규율한다는 방침입니다. 소비자 신용 및 개인 채권과 관련해서 소비자 신용법과 다른 법률의 규정이 다른 경우 소비자 신용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해 법안의 강제력과 실효성을 담보했습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앞서 금융위원회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소비자 금융법안 관련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으로 채무조정 요청권과 채무조정 교섭권을 도입한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법안은 이와 함께 채무자의 연체 추심 부담을 경감하고 금융기관의 채무자 보호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도 아울러 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과 소비자 금융법안이 언제 제정되는지 일정을 계속해서 신세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앞으로 채권 추심자가 개인 채무자에게 일주일에 7차례 이상 채권 추심 연락 빚 독촉을 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금융위원회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소비자 금융법안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추심 연락 총량 제한 규정이 담깁니다. 현 채권 추심법에도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적 연락을 금지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입니다. 추심 연락행위는 직접 방문뿐 아니라 말과 글, 음향, 영상,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가 모두 포함됩니다. 나아가 개인 채무자가 채권 추심자에게 특정한 시간대 또는 특정한 방법, 수단을 통한 추심 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는 연락 제한 요청권도 함께 도입됩니다. 채권 추심자는 추심 활동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없다고 법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요청에 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채권 추심자의 직장 방문을 원하지 않을 경우 직장 근처 카페에서 만나도록 하는 식입니다.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지나치게 빈번한 연락으로 채무자의 정상 생활을 방해하고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더불어 개인 채권을 양도한, 즉 채권 추심을 의뢰한 원채권 금융기관에 대한 추심업자 관리 책임도 강화됩니다. 원채권 금융기관은 수탁 매입 추심업자가 소비자 신용법이나 채권 추심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점검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또 원채권 금융기관이 수탁 매입 추심업자의 위법 행위를 발견할 경우 즉시 금융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해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채권금융기관이 자기가 채무자 보호를 하는 것을 초기 단계뿐만 아니라 수탁 추심업자 또는 매입 추심업자를 선정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그리고 이 추심업자들이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지 안 저지르는지에 대한 점검 의무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원 채권금융기관도 함께 책임을 부담하도록 한다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연체 채무자를 가장 힘들게 하며 빚의 수령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하는 기한 이익 상실에 따른 연체 이자 부과 방식도 개선됩니다. 현재는 일정 기한 이자나 채무를 상환하지 못해 기한 이익이 상실되면 원금 전체를 상환토록 하고 상환하지 못할 경우 원금 전체의 약정이자에 더해 연체 가산이자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자조차 갚을 여력과 형편이 안 돼 채무를 연체하고 있는데 연체했으니 원금 전체를 갚으라며 원금 전체에 높은 연체 가산이자를 부과하고 있는 겁니다.
법안은 이에 기한이익이 상실되더라도 아직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 원금에 대해서는 연체 가산이자를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고 기존 약정이자만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채권 금융기관이 개인 채무자와 이에 위반되는 약정 체결 시 애초 약정이자 초과 부분에 대한 이자 계약은 무효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규정들을 통해 채무자의 연체 추심 부담을 경감하고 원채권 금융기관의 채무자 보호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법안 제정 취지입니다.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관계가 계속적으로 서로 이제 악순환의 고리에 있었다면은 앞으로는 이런 비생산적인 악순환 구조가 채무자 채권자가 서로 윈윈하는 상생하는 선순환 구조로. 금융위는 관계부처 및 금융업권과의 협의를 거쳐 이달 안에 소비자 금융법안을 입법 예고할 방침입니다. 이후 법안 설명회 및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1분기에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다양한 업권이 관련되는 만큼 입법 과정에서 관련 업계의 의견을 경청하고 충분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그러면서 소비자 신용법은 연체 발생 이후의 채무자 보호 규율을 통해 채권자와 채무자 간 공정한 원칙을 정립함으로써 금융사회 안전망으로서 소비자 보호법제를 완성하는 활용점정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